두 번째 세션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재미한 특장점들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님께서 그 현재 조금 디테일하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과 또 미래에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학과 대학원입니다. 김기범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 IT 서비스학회 우리 충기학술대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장님과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좌장이신 우리 장항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하고 우리 또 장항규 교수님이 앞에 슬라이드 한 3장 정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지점이 되게 비슷하다, 되게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게 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범죄라는 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범죄냐, 사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이 나눠지는 것들도 어찌 보면 기성세대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과연 오프라인, 온라인 뭔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사실 이번에 N번방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져다 쓸 거고 내가 쓰는 차가 해킹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과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구분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게 구분이 된다는 전략이라면 법률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처벌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 조직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형태의 전략들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이걸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오늘 제가 결과는 좀 열어놓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데 또 앞서 우리 경찰청의 우리 최종상 과장님께서 최근 N번방을 비롯한 경찰청 대응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제가 이게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은 지식을 얻게 됐고 또 제 발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청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 최종상 과장님은 사실 지금 경찰청에서 N번방 사건을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마 지금 얼굴이 좋으셨는지 안 좋으셨는지 잘 모르셨을 텐데 아마 거의 집에 못 가가시고 아마 엄청난 에너지를 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족스럽고 경찰의 대응이 늦지 않았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경찰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수사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 실제 관련된 주범자들 다 검거했던 그런 공들의 일정 부분이 우리 최종상 과장님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과 미래 전략, 특히 앞에 사례 부분은 우리 최종사 과장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30분 중에 한 25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포커스를 미래 전략 쪽에 좀 둬서 담론을 중심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으로서 저도 한 23년 근무를 하다가 올해 이제 뜻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균관대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등장에서부터 대응 전략, 특히 5번의 방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범죄 등장과 진화입니다. 사실 기술이 엄청나게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사이버 범죄도 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아이디 도용도 우리가 화이트 범죄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엄청 크게 했었고요. 제 기억에 2000년 초반에 리니지 아이디 PC방에서 백오리피스로 리니지 아이디 해킹 4명, 5명 거해서 피해액이 400만 원, 500만 원이었는데 당시 그거를 경찰, 검찰, 판사 모두 다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구속을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몽매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거의 화이트 칼라의 상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사실 그건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잔인함의 끝이 어딘지 정말 저도 2000년 초반부터 그 음란물의 실태를 쭉 봐왔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 또 남은 영역은 어디 있는가? 사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그 기술을 관련해서 인간이 계속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나와 있는 그런 아동음란 성착취물 이전에는 우리가 뭐 몸캠 피싱 정도, 협박 정도까지 지금 발생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실제 그냥 상황극을 만든다든지 실제 성범죄를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미성년자와 관련돼 있다든지 그리고 그걸 돈을 받으려고 하고 또 돈을 주고 벌려고 한다든지 참 그런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실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이버 범죄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이버 범죄라는 것을 개념 정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여기에 말한 여러 가지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협의에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침해는 해킹 관련한 것들이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은 이제 수단으로 쓰는 것들이고 불법 콘텐츠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의에 관한 개념을 제가 쓰고 싶고요. 실제 이 방법은 현재 경찰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실제 사이버범죄 협약이랄지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해킹 사건이 1973년도에 AID 차관아파트 전산 조작이거든요. 당시 4급 공무원과 3명이 아파트 전산 조작하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공무원 3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자계산기 도입해서 아파트를 전자적으로 이렇게 추첨하는 시스템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컸던 사건이고요. 당시 그 검사하셨던 분이 심재륜 검사가 당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또 이 사건을 담당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때 그냥 추천 그 전자계산기 조작하던 범죄가 이제는 뭐 최근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진화되기도 하고요. 소라넷이 사실 99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우리 서울경찰청에서 검거를 했었는데요. 실제 저도 2000년 초반에 소라넷 검거하려고 접속해서 가입해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음란물이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 안 되니까 나도 불법이고 너도 불법이어야지만 서로 국제협력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 이게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미 이제 말 그대로 성착취에 관한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경찰청에서 검거를 한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범죄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범죄가 나올 것들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올해 뭐 먹고 살 거 있을까? 새로운 범죄 뭐 나온 거 있을까? 늘 해년마다 그런 고민들 뭐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사관들이나 형사들은 늘 이렇게 뭔가를 불법에 관한 응징을 해야 된다 그 의지를 있는데 뭐 알지 못한 거, 알려지지 못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랜섬웨어라는 범죄, 이거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던 범죄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뭐 피싱 파밍,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보이스피싱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전화를 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게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들이 뭐냐면 과연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들이고 결국 인터넷 쓰는 것도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점이 과연 이게 구분하기 실익이 있는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통신 발달에 따라서 한번 뭔 범죄가 나왔냐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지가 등장하니까 문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투지부터 이제 돌아가는 것들에 관한 이제 기지국에 관한 경찰의 수사를 이게 쓰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이제 문자, 그 다음에 ESN 복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3G에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촬영, 지하철역 촬영, 카메라에 몰래 설치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유심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도 이제 대포폰 같은 거 좀 더 활용될 여지가 좀 넓어졌던 것 같고요. 4G에서는 이제 VoIP 등장하니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기가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좋아지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피싱, 파밍, 링크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해졌던 것들이고 이제 5 시대에 뭐가 등장할 거냐는 것들이죠. 자동차 해킹이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그 사이버 범죄 수사했던 사람이 가장 큰 공격이 그 지점이 뭐였냐면, 야, 사이버 범죄 당해봐야 결국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뭐 의료 해킹이나 자동차 해킹이나 이런 문제로 이제는 사람이 죽는, 해킹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실제 현실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5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온 오프라인에 관한 융합에 관한 문제, 우리 사이버에서 이야기하는 CPS에 관한 개념, 이것도 아마 대부분 아마 비슷한 그런 맥락 속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실태와 분석에 관한 것들인데요. 네, 이메일 사기는 요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밤토끼 저작권 사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웹툰이랄지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법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순위 13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불법 사이트 검색한 그 사이트가 우리 상업적인 회사에서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하는 그런 회사와 경쟁해서 다 이기고 13위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 재밌는 건 이 사이트에서요, 불법 스포츠 토토에서 40군데에서 광고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에서 불법 형태로 돌아다니는 사이트들의 핵심적인 자금원이 뭐냐? 저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보거든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때려잡으면 상당히 많은 범죄들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싶고요. 이번에 N번방에 여기서 지금 불법 도박 사이트 들어온 돈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란은 사람을 모으잖아요. 음란은 사람을 모으고요. 근데 음란 자체가 과거에는 크게 돈이 안 됐었죠. 지금도 도박 사이트랑 음란 그 N번방 비교해보면 돈만 놓고 보면 사실 사이즈가 규모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사람 모으기에는 음란이 더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이 여기 도박 사이트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도박 사이트를 정말 그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범죄도 우리 뭐 사설 서버, 저작권 관련한 서버, 많은 불법 행위들 우리가 좀 단속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최종상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의미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012년 사건이거든요. 당시 서버가 도박 사이트가 400대였습니다. 이거는 당시 아시아적에 다 뿌렸는데요. 지금은 다 이제 뭐 아마존에는 클라우드로 다 들어가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속도도 너무 빨라졌고요. 굳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면 됩니다. 아마존 쓰면 아마존 클라우드 쓰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여러분 아래 보시면 5년 동안 입금 출금액을 다 계산했더니 5년 동안 4,700억을 벌었거든요. 순수익이 지금 연간 1,000억이에요. 여기에다가 총 출금 금액 중에 또 일부 횡령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은 더 어마어마하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회원수 75,000, 서버 400대, 도메인 25,000. 즉 이렇게 되니까 차단을 하더라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대포 통장만 1,000개 들어간 것들이죠. 한 조직원은 당시 한 82명 정도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들어본 범죄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을 또는 나의 통장에 찍힌 돈이 3조 7천억 이건 거의 뭐 조입할 사건 그 정도 돼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런 사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도박이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라넷인데요. 이 소라넷 사건은 정말 그 음란물이 어떻게 범죄가 진행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사진만 있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이제 몰래 막 술 먹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 가서 막 범죄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해서 2015년, 16년 논란이 됐었고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 뭐 강간 범죄, 아동 성착취, 아동 음란 뭐 이런 개념이 다 확장이 됐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용의자를 검거를 했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 그 아동 음란 소라넷 서버를 15대를 압수한 겁니다. 우리 경찰은 정말 큰 성과를 거뒀던 것들인데요. 정확히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18년 만에 사실 검거를 했던 것인데 어쩌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정말 끈질기게 계속 도전을 했고 과거에 그런 듀얼 크리미널리티, 쌍방가벌성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이 수사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웰컴 투 비디오는 뭐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 용의자에 대해서 미국으로 다시 범죄인 인도를 하느냐 마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한 다크웹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크웹은 검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만 이 용의자들이 이걸 구축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했고 이제 암호화폐에서 아마 추적 단서를 제가 확인한 걸로 아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미국이랑 같이 공조해서 했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2019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그 지금 미국 발표를 하고 있는 저 뒤에 우리 미국 주재관인 우리 경찰 쪽 주재관과 또 검찰 쪽 법무부 쪽 주재관이 같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지금 한 32개 국에 관여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없어요. 저는 늘 느꼈던 게 국제범죄, 국제공조할 때 일본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건에 있어서 일본이 나와야 돼. 일본이 잘 안 나와요. IT가 그런다고 이렇게 범죄하지 못할 정도, 이런 범죄 인볼브가 안 될 정도 떨어지진 않을 텐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이버 쪽에 이렇게 이 관할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 국경이 없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의 국경은 제가 볼 때는 랭귀지 같아요. 랭귀지. 그러니까 이제 다크웹 같은 경우도 언어별로 갈리는 거죠. 국가별로 갈리는 게 아니라 언어별로 영어권, 스페인어권 이제 이런 형태로 아마 될 것 같고 그런 언어권 형태별로 아마 국제공조가 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과 영어 두 군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죠. 이거는 범죄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ROI가 좋은 그런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악성 코드만 보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뭐 협상하고 말 것도 없는 것들이고. 다만 이게 지금 실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검거 사례가 딱히 지금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범죄자에게 돈을 주고 키를 받아야 되느냐, 복화 키를 받아야 되느냐, 범죄자에게 범죄 수익이 가도록 이걸 해야 되느냐, 아예 안 하고 그러면 개인이 그 모든 희생과 피해를 감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좀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개 업체가 서버가 153대인데요. 피해자가 피해 사이트가 5,000개입니다. 근데 이걸 다 그러면 키를 안 받으면 5,000개 피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이제 이 IP 카메라를 해킹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제는 해킹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내 집을 바로 열어보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주거 침입과 해킹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도 이미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쇼단이라고 인터넷에 이제 IoT 장비에 관한 취약점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건 2019년에만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데요. 일반 은행 해킹과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해킹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해킹을 했을 때 은행 간 조정을 해서 그 금액의 숫자를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는 일단 돈이 넘어가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본적으로 분산 환경이고 쉽게 말해 센트럴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만들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죠. 다만 이 돈을 이제 현금화시키는 과정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많이 썼지만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추적 자체가 어렵게 하는 그 다크 코인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뭐 대시나 모네로나 할지. 그래서 이 다크 코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코인 조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래 내역 3개를 묶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블록체인에 기재를 해버리거든요. 사실상 추적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규제할까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들의 말로 하면은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거래 대상 품목에서 빼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해킹 공격이라는 게 단지 범죄자들만 아니고 이제 국가들도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게 실제 보여줬던 것들이죠. 그럼 실제 이제 국가들의 이런 공격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공격이라고 하면 이걸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꼭 뭐 북한만 있으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과 관련돼 있을 수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같이 대통령 선거에도 이게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이러한 공격들에서 반드시 구중을 해야 나중에 이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대응할 카드를 갖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그냥 검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명확히 사실관계를 구중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 범죄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도박 보시면 다 온라인으로 하지.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보면 뭐 다방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저도 지금 그런 거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기도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해 보면 이제 훨씬 더 온라인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작권도 완전히 다 넘어갔다고 같고 협박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 범죄가 온라인 많이 넘어간 것 같고요. 택시 강도 같은 건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 택시 갔더니 현금을 안 갖고 계셔 택시 기사가. 내가 잡힐 확률은 너무 높아. CCTV 때문에요. 그 블랙박스 때문에 돈 해봐야 몇만 원 못 벌 것 같아. 이제 그런 범죄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범죄의 이제 증감도 확 지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확실히 돈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불법이건 합법이건 관계없이 엠번방도 마찬가지. 이제 이거 확실히 돈이 된 겁니다. 돈이 되면 결국 이제 범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단지 과거에는 뭐 산업기밀, 뭐 이런 거, 개인정보 이런 것만 돈이 된다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뭐 그 여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과자가 되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고백을 한번 해보면은요. 내 컴퓨터 안에 개인정보, 그렇죠? 또 내가 카톡에서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글, 우리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뭐 또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 이제 사실 그 누구든 전과자가 되게 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댓글 하나 잘못 썼을 때 이제는 음란물 같은 거 시청했을 때 이런 거 다 이제 전과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이버범죄 예방이 되게 이제 중요해진 것들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훨씬 더 이제 살인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 스포츠 토토가 광고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범죄, 몇십 명이 가입해 있다. 조직범죄가 가입하고 있다는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는 밑에 애들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상단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자금을 추적해야 됩니다. 이 조직범죄 핵심은 돈을 다 박탈시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사의 방향이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대응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범죄는 정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건 있는지. 살인사건은 측정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사이버 범죄 정말 측정이 어려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피싱 파밍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쫙 제가 2016년도에 연구할 때 형정은 연구할 때 한번 뽑아본 것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연구팀에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카운팅을 몇 건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관련된 제명이 다 한 건씩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통으로 가장 중한 범죄 하나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악성 코드를 100만 명한테 뿌려서 피해가 100만 명이 발생하면 이거 100만 건입니까? 검거하면 한 건입니까? 이게 일반 살인사건하고 이게 비교해봤을 때 이게 카운팅할 기준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랜섬웨어는 2000년도에 없는 범죄 유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뭐 언제, 어느 시점에 그 범죄를 집어넣을 것인지 또 스미싱과 같은 범죄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범죄, 스미싱 같은 경우 또 상당 부분 발생 건수가 또 확 줄어버려요. 국가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범죄를 카테고리에 새로 집어넣고 어떤 걸 빼야 되느냐. 근데 이런 또 각 국가별로 이런 거를 또 비교해 보려면 또 어느 정도 통계가 또 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는 신고를 꼭 경찰에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해킹 나가면 경찰에 신고합니까? 은행에 신고합니까? 은행에 신고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오프라인 범죄는 내가 절도를 당했으면 경찰에 갔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제 은행에 갑니다. 은행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해킹 당했을 때 무과실 책임 관련해가지고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게 그거에 관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 양자 간 협의에 의해서 끝납니다. 은행이 굳이 경찰에게 신고할 필요가 피해자 돈 나의 돈만 환급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범죄 사이즈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좋아지는 건 범죄자만 제일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우리나라의 측정만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다 같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것만 측정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전체가 측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측정이 안 되니까요 분석도 못합니다.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인력을 몇 명을 두고 여기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다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될지 KT 관문국에다 배치를 해야 될 결정을 할 텐데 측정이 안 되니까 분석을 못하고 분석을 못하니까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리소스 배분을 지금 함부로 못하고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예방은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왜 여러분 예방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글로벌 범죄잖아요. 사이버 범죄가 다 글로벌 범죄면 이제 범인 잡기는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관할 때문에. 근데 범죄자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결국 국가 입장에서 보면 수사에보다는 예방의 비중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국에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수사에서 예방으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을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랜섬웨어 조직을 하나 잡는 데는 1년, 2년, 5년이 걸려서 잡아봐야 10명, 20명 잡을 텐데 그 랜섬웨어나 몸캠피싱의 피해는 지금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보이스피싱 마찬가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할 때 근거 법률이거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신검은 보호조치, 범죄 예방 제지, 위협 방지, 출입, 무기 사용 이런 수단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른 부처들도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 과기부, 금융위가 각자 영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즉흥성이나 집행력이나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예방 영역이 지금 약간 모호한 영역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분산되어 있는 이런 문제로 좀 있고요. 저는 특히 여러분 이번에 보셨습니까? 이거 저는 지금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그 폭동이 나가지고 그 아이폰 매장에서 이 아이폰이 지금 도난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이폰 회사에서 여기다 지금 명령을 써놓은 거거든요. 애플 원래 스트리트 매장에 돌려주십시오. 이 기기는 작동하지 않고 추적당하고 있다. 지방당국이 보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 명령을 다 쓰게 한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시중에 판매된 건 아니랍니다. 그 전시해 놓은 것에 도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일반 스마트폰에다 다 세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앞으로 예방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을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애플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절대로 없어질 겁니다. 효용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확장시키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절도 없어지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디바이스, 태블릿 PC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들에 관한 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과연 그때 이 예방에 관한 역할, 폴리스에 관한 역할 이게 경찰이 할 수 있는지, 경찰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누가 하는 건지, 민간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생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예방이 되게 중요해졌다. 예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네, 다음은 이제 그 수사에 관한 쟁점인데 이건 앞에 우리 최종상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악성 코드가 예전에는 그냥 악성 코드 자체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범죄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악성 코드가 아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경량화돼 가지고 많은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랜섬웨어도 악성 코드, 몸캠 피싱도 실제 APK 파일 악성 코드가 쓰이거든요. 피싱 파밍 악성 코드 만들 링크로 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악성 코드가 범죄 수단으로 마치 스마트폰이 범죄의 수단인 것처럼 이 악성 코드가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또 하나가 이게 형사사법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증거에서 어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논할 때 앞으로는 악성 코드 설치 여부에 대해서 디폴트 값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날도 올 것 같아요. 왜? 이게 일상화가 되면 늘 내가 하지 않았다, 나도 해킹당했다 이런 주장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 이걸 증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다크웹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썼을 때 추적이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아마 이 문제가 계속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운데 슬라이드는요 이미 다크웹에서 도박 사이트도 다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뭐 다크웹 아닌 영역들 우리가 많이 수사를 하니까 자꾸 이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밑에 그림 보시면
원래 암호화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요. 2013년도에 FBI에서 다크웹, 첫 번째 다크웹을 검거했습니다. 그 다크웹이 바로 실크로드였고요. 여기서 마약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가 2013년 10월이었는데 그때 10월 달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00달러를 넘습니다. 이거 뭐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FBI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한 100달러가 당시 넘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와 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로폴이랄지 많은 곳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믹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호화 비트코인 안에만 있으면 블록체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용의자의 자금 세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믹서라는 프로그램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섞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자금 세탁 추적이 어렵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을 하려면 각 나라에 많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좌 돈 이체하는 시간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하니까 이 자금 세탁의 알고리즘은 내가 마음대로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건 정말 거의 암호 푸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암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호가 일상화가 됐고요. 지금 모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보면 암호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주 쉬운 암호도 사실 푼다라는 건 거의 지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영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앞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범죄가 이제 경찰만의 이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단지 그냥 수사적 접근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정책과 연계가, 법률하고 연계가, 그 다음에 국가가 자원이 가능한 뭐 인력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동환 과장님도 인력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또 하나 이런 그러니까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져서 지금처럼 경찰만의 이슈로 이렇게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좀 크게 가지고 가자. 실제 관련 부처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실제 2019년도에 BH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만들면 여기에 또 사이버 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로. 그래서 같이 큰 틀의 이제 국가안보 전략 중에 하나로 사이버 크라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범죄 영역에서 우리가 국가적 아젠다를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인데요. 사실 이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협약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실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자체가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기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어떤 법률도 맞추고 실제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맞추고 수사 절차도 같이 맞춰서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그런 공동 노력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새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방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땅을 중심으로 예방을 하잖아요. 우리도 경찰서 이렇게 지역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은 국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중심으로 예약을 파출소에서 자기 지역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국제 공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 외국으로 도망갔다든지 그런 형태에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 범죄 인도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 됐어요. 그러면 사이버 범죄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범죄에서도 예방과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도 예방과 수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 연결돼 버리고 전 세계가 가 있는데 사이버 공간의 수사는 형사사법 공조와 네트워크 채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의 예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지금 아무 노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하나의 아젠다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자기 그 페이스북에 자기 친구가 지금 한국 여행 갔는데 페이스북에 죽으려고 한다 글을 썼다 살려달라 이런 글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갔을 때 그러다 그런 글을 남겼을 때 우리가 그런 것도 추적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피해자 구호에 관한 문제, 취약점, 뭐 랜섬웨어 확산 방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에 관해서 이거를 특별법에다 많이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 근데 이 체제로 가지 말고 이제 형법 쪽에다 최대한 많이 집어넣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법을 일반 법대생이나 일반 사람들이 찾아서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법에서 기술적인 요소가 검증이 됐으면 그런 요소들은 이제 개념화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 교육이 되고 또 학문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란물,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도박 이런 것들은 다 당장이라도 제가 볼 때 형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형법 체계 속에서 같이 움직여서 양형에 관한 문제, 구속 요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불일치한 문제들 해소해 나가고 적정하게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민간의 역할인데요. 이게 이제 코드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기업은 특정 IP를 차단하고 특정 링크를 차단하는 게 기술적으로 하면 사실상 100%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약관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성착취물을 차단하려면 국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신고해서 일정한 시간이 거쳐서 위원회가 개최해서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기 약관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되게 정보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범자에 관한 정과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돌아다니면 경찰은 다 신고를 해주니까 범죄 예방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먼저 하는데 지금 민간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도 민간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물론 또 민간은 그러한 집행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1차적으로 이제 민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문제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2017년도에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할 때 한번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이런 뭐 법률도 좀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다양한 그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하나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 콜라스 인증, 그 다음에 도구 관리 체제, 뭐 여러 가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추적과 포렌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포렌식 영역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산업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엿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에 관한 것들이고요.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거라서 좀 뒷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김규범 교수님께서는 학문적 틀을 가지고 이제까지의 사이버 범죄들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 온라인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35분 정도인데 이 방을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나 또 이렇게 인편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만 시간 관계상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율주행차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중화되면 이게 온라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건지 오프라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한번 고견을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세는 나누어지기는 어렵겠다. 제가 볼 때 온라인, 오프라인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수사나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있냐 없냐, 사실 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거고요. 기술이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각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온 오프라인 구분은 아마 앞으로는 큰 실익이 없겠다. 다만 뭐 이걸 당장 어떻게 재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간이 흐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